자,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를 맞아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원인 조사도 한창인데 현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덕진 기자, 밤샘 수색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현재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사 4일째인 오늘도 제 뒤로는 사고 여객기 꼬리 부분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 관계자들은 어제 저녁 날이 어두워진 이후 현장에 조명을 밝히고 일부 인원이 수색을 이어갔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수색 작업은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객기 잔해와 유류품이 사고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블랙박스 2개를 수거했습니다. 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 2명과 기체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가 어제 입국해 오늘부터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고 광주지검 역시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무안국제공항 대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린 기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신원이 추가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공항 대기실에 나와 있습니다. 수습당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32명에 대해서 DNA 1차 검사 결과 17명, 2차로 10명을 각각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DNA 검사가 필요한 남은 희생자 5명에 대해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대한 빠르게 확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오늘까지 검시 절차가 완료된 희생자 90명의 명단을 대표단에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검시 절차가 끝난 28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족이 인솔할 수 있게 도울 방침입니다. 현재 175명의 시신이 공항 보호구역 내 임시 안치소로 사용되는 경락고에 보관 중인데요. 어제 냉동고 11대의 설치가 늦어져 유족 측에 항의가 있었지만 국토부는 오늘 새벽 모든 시신을 냉동고에 옮겼다며 사과했습니다. 네, 그럼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시 절차가 끝난 90명의 명단에 포함된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곧바로 장례를 치르거나 다른 유족과 합동 장례를 위해 임시 안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희생자 4명의 시신은 연고지인 광주와 서울의 장례식장으로 안치됐습니다. 안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장례 시점은 유가족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도 무안 스포츠파크와 공항 1층에 각각 분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대기실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 나온 사고 원인 그리고 의혹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 기자, 이 참사 원인 규명하는 조사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일단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인 규명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 관련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해서 특별 재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영 체계 전반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밖에도 유가족 지원 관련해서는 시신 안치용 장비를 오늘 새벽에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더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족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서 심리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고 원인 하나씩 이제부터 한번 볼 텐데 이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크게 나온 부분이 이 활주로 끝에 위치한 콘크리트 둔덕, 이 방위각 시설이 이 항공기와 여객기와 부딪히면서 사고를 더 키운 게 아니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로컬라이저라는 시설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를 키우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사고 여객기를 단연간 운항했던 기장 출신의 고승희 교수님, 일단은 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지금 가는 피해 규모가 좀 달랐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활주로 방호벽의 로컬라이저 시설물이 둔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항공기가 부딪히면서 더 충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운항하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네. 비행기가 거기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을 하겠죠. 것입니다. 예. 그 전에 활주로에 착륙해서 런웨이 활주로 끝에라도 정지했을 것이고 안전지대로 설정해 놓은 150m 이상 클리어웨이를 침범을 하더라도 네. 항공기는 그 전에 정지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또한 그 클리어웨이 안전지대를 넘어가더라도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는 어떤 조준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나 어떤 훈련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어떤 관련 규정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관련 국토부고시 안전 규정에는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봐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을 세워라라고 하는 게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토부의 규정대로 공항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운항하는 그 주파수를 이용하고 그 로컬라이저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구조물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분야까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도 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도 자료 검색을 좀 해보았지만 또 어떤 규정에는 저런 시설들이 그 12m 이상 됐을 때 뭐 그렇게 좀 부서지기 쉬운 네. 걸로 그런 재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 해서 단정해서 제가 운항하는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조금 더 시설 당국에서 전문가들이 좀 다시 한번 미국 규정과 한국 규정들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규정대로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객기가 이렇게 큰 충돌이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활주로를 오버런 할 거를 예상해서 보통 그게 이제 로컬라이저가 300m에 있고 그게 이제 밑에 자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게 거의 없어요. I don't know who designed that, but it's too much. Why do you need that right after the runway?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Does the airport meet the standard design criterion for international airports? 네, 전문가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봤을 때 국내 공항도 사실 어제 국토부가 발표하기로는 여수공항 정도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내용을 전수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공항들이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공항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재설계나 다시 시공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네. 저것이 맞다고 해서 계속 저걸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사례인데 지금 일본은 저렇게 부서지기 쉬운 네, 겁니다. 구조물이. 그냥 비행기에 치고 지나간 거죠. 저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종사라도 운항을 하면서 저 활주로 오버런 클리어웨이를 지났을 때라도 그런 그 단단한 구조물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항공기 파손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의문이 또 있습니다. 2차 조종사가 2차 착륙 시도를 했는데 1차 착륙 때 시도 때는 앞바퀴, 랜딩 기어라고 하죠. 앞바퀴가 정상 작동했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2차 착륙된 앞바퀴가 일단 나오지 않았던 문제였고 그래서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교수님 일단은 1차 착륙 시도 때 앞바퀴가 내려왔던 부분 그렇다면은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류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 이렇게 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사실이 나왔지만 우리가 어제만 해도 바퀴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류 충돌이 되는 네. 오른쪽 엔진에 되는 부분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지금 바퀴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사진이 지금 제보가 되었는데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랜딩 기어를 내렸다고 저는 짐작이 되고 그래서 착륙을 하려고 1차 접근 착륙을 하려고 랜딩 기어를 내렸을 것이고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고라운드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랜딩 기어를 그러면 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재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네. 더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장주를 이용해서 완만하게 서늘해서 절차를 밟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급하게 반바퀴를 돌아서 반대편 활주로로 내려오는 절차를 급하게 수행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새 대가 네. 오른쪽 엔진에 통과를 하면서 연기로 보이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사진이 오늘 또 나왔는데 오른쪽, 저 왼쪽이죠. 왼쪽 엔진에도 저렇게 보시면 새 네. 대가 통과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연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양쪽 엔진에 모두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할 때는 오른쪽 엔진은 너무나도 확연하고 네. 왼쪽에도 연기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진으로 찍었을 때 저 정도의 연기를 하면 그래도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는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하 접근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새가 부딪혀도 오른쪽 엔진은 확연하게 증상이 보였을 것이고 네. 왼쪽 엔진은 증상이 아직 계기판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충격이 있었겠지만 그 충격을 오른쪽 엔진으로만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강하 접근 중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늦게 나타났지만 만약에 이륙 중이거나 지금 복행하는 고라운드 중에는 파워 레버를 증가해서 파워를 사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꾸르르 하는 소리가 났거나 쿵쾅거리거나 서지 현상이 있어서 조종사가 그때 발견해서 파워를 더 이상 넣지 못하고 네. 파워를 반 정도는 줄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교수님과 진단했습니다만 그래서 엔진 180도밖에 네. 공항 선회를 하지 못하고 여객기가 바로 네. 활주로로 반대쪽 활주로 급히 진입하는 예.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예.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여객기 참사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블랙박스가 어제 수거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결정적 단서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송주환 기자, 일단 블랙박스 조사가 시작됐는데 블랙박스 이제 비행 기록 장치죠. 여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커넥터, 블랙박스 커넥터가 분실됐다. 그래서 진상 규명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블랙박스 중에 이 비행 기록 장치는 제주 항공 참사 원인을 밝힐 이 핵심 열쇠가 될 네.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를 분석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컴퓨터에 연결한 이 커넥터가 사라진 겁니다. 예, 저희 MBN이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커넥터가 떨어져서 블랙박스 안의 내용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 국토교통안전위원회에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내야 합니다.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네, 직접 보내야 되는데 통상 이제 이런 블랙박스 분석을 맡길 때는 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네. 지금은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직접 이걸 들고 가는 방안도 직접 지금 가서 조사를 좀 해달라. 네,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이 비행 기록 장치가 보내지게 된다면 아마도 해독에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사고 원인 규명도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거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교수님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에 따르면 커넥터가 없어서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어댑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하고 협조를 해서 데이터 로 데이터는 안에 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블랙박스가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그 관제사하고 교신 내용들 또 조정실 안에서의 음성 기록 장치, 뭐 기장, 기장들, 부기장과의 부기장이 대화 나눴던 관계는 대화들.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자료가 또 확보가 될 것이고 또 플라이트 데이터 레코더가 또 그 하드디스크로 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하드디스크가 또 확보가 되면 기본적인 그 비행 기록들은 다 나올 수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블랙박스에는 뭐 어떤 것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항로랄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비행 고도, 궤적, 재원들, 뭐 엔진의 추력, 엔진의 추력 상태, 네. 속도 상태, 또 파워 레버가 증가했는지 줄어들었는지, 심지어 라디오 버튼이 언제 눌려졌는지 그런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이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인 규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원인 이렇게 알아봤고요. 고인들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다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뉴스 시작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저희가 들렸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0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약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의 앞선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관저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대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발부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로 기자, 여야는 지금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조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이 수사기관이 국격을 고려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겠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압수수색을 막아온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후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기로 돼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여야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는데요. 어제 여야 모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조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강조한 터라
국회 차원의 수습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면서 회동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야정 협의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금까지 극한의 대치를 이어온 이슈에 대해 어떤 해법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조금 전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은 수사에 이번 모든 책임에 있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이 내용 듣고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앞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송지영 기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의심 그리고 출석 불응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일반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27일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상황이 드러난 만큼 신병 확보를 통한 조사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도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일단 발부 가능성이 높은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이제 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도 공조본이 이제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현재는 일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체포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뒀다 이런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인데, 자, 이종호 실장님, 일단은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측에서 만약에 이 집행을 할 때 순순히 응할 거라면 체포영장 전에 3차 소환에 응했을 거예요. 근데 1차, 2차,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 3차 소환에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순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계속 밝히는 건 대통령실이 밝힌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되고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만약에 발부되면 20일 후에는 기소가 돼야 된다. 즉 기소된 상태에서 기소된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헌재 탄핵 심판 심리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서대로 응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 나갔습니다만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다. 지금 나가는 영상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종호 실장 말씀으로는 실제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수사와 탄핵 심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반적인 절차를 따져본다면 체포영장이 일단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제 영장을 들고 영장을 집행하러 가게 되거든요. 영장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공무를 집행한다라는 의미이고 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합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거나 또는 물리적인 충돌을 또 일으키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사관으로서는 공조본 수사관으로서는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건 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시설이나 뭐 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공간에 대해서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막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체포영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도 될 수 있고 소추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제 수사도 가능한 것이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호처의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이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경우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뭔가 두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가 돼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적법한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적법한 상태이고요. 그럼 적법한 어떤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막았다. 인데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죠. 네. 어쨌든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이지만 대통령의 신분이 계속 유지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선되느냐 이건 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법적 이전의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나중이라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또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게 먼저이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에 또 호소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쨌든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선서를 선서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적법한 어떤 공무 집행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과연 대통령의 그 선서에 맞느냐 이건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체포가 실제로 됐을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대통령 차량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실제로 아니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이런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범죄 피의자를 수사기관 차량으로 호송하거나 압송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많은 협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압송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뭐 대통령 경호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저는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병을 확보해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48시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해야 되는 또 그런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로서는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본 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아마 빠르게 검토를 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네. 체포영장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송지원 기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 네, 하나갑 민주당 대표가 20년 전이죠. 2004년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200여 명의 민주당
당원들이 당사를 막고 저지를 하면서 영장 집행을 결국은 하지 못했고 불구속 기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이죠. 이인재 전 자유민주연합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역시 당원들이 막으면서 이게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나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 있는데 2000년에는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 정영근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4차례 실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결국 나중에는 자진 출석해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 공조본 측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경호처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화면 계속 나갔습니다만 지지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럼 영장을 경찰은 강행을 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송 기자. 네, 경찰은 지금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이제 준비해서 집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대비를 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고요. 경호처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체포가 이루어질지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사이에 조금 공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종원 실장님 좀 내용 더 살펴보면은 윤 대통령 측은 일단 변호인 선계를 제출하면서 공수처에 이 체포영장 부당성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이 체포영장 청구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서부지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기대를 걸었던 건 바로 권한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사실 권한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수처의 권한을 얼만큼 줄 것인가, 검찰의 권한을 얼만큼 또 이양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절충하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검사,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의 부패만 공소권, 기소권이 다 함께 주어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란죄 이런 부분은 대통령 내란죄는 수사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한다.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권도 없고 영장 청구권도 없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기소권 역시 없으므로 검찰 어차피 20일 동안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데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나중에 거기에 수능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수사권, 청구권, 기소권 모두 다 없는 그런 이 공수처의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은 서울지법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거네요. 일단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비상기형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지금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얘기도 좀 전망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발부에 좀 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건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고요. 국격과 관련된 문제고 수사에 좀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가 적절치 않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금 시도가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원래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죄 말고는 사실상 소출당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죄 혐의로, 그것도 수괴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도 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 소추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금 시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안타깝고 부적절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특히 국격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받는 것 국격에 좋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국격이 나빠지게 된 원인은 결국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게 헌정 질서를 회복해 나아가고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이 저는 국격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1월 6일까지다.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될 거고 1월 6일까지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인데 국격에 대한 문제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아마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형평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모든 어떤 물론 한 몇 가지 4가지의 어떤 혐의가 있었지만 소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이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즉 뭐 이렇게 그 야당 대표로서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서 기각에 가장 큰 어떤 사유가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이고 또 이제 내란죄라는 어떤 엄중한 그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사실 많은 어떤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내란 가담하는 그런 그 공범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그 수사가 제대로 다 된 다음에 또 그 다음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어쨌든 국격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그런 눈을 좀 의식을 한다면 지난번에 BBK 사건 때 이명박 전 당선인 신문에 이명박 당선인을 수사를 할 때 뭐 찾아가서 어쨌든 그러니까 조사를 한 예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 물론 이제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빨리 신병을 확보하려는 그런 경쟁 속에서 나온 모습이 아닐까라는 게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다라고 지금 공수처에서 밝혔는데 그렇다면 장윤주 부위원장님 1월 6일까지도 체포가 안 될 경우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영장이 일반적으로 발부가 될 때는요, 유효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 영장이 뭐 계속 유효한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로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네. 때문에 아마 1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1월 6일까지라면 뭐 언제든지 간에 시한을 정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1월 6일까지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안에 당연히 이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오늘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장이 이미 효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수처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칠 겁니다. 특히 집행하러 갔는데 뭐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다든지 이렇게 영장 집행 자체가 또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음 날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결국 시도할 수 있다. 그렇죠. 1월 6일까지는 영장이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여러 번 시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공수처로서는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도 만들어놨을 겁니다. 만약에 1차에서 실패했을 경우 뭐 2차 뭐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방해를 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신병 처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놨을 것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측에서 강렬하게 거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 방안도 지금 어느 정도는 보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경호처 직원들을 처음에 집행하러 갔을 때 막혔을 경우에는 뭐 하루 내지 이틀 정도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일단은 먼저 체포를 하고 방해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명씩 직원들이 뭐 방해를 못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행을 할 수 있다. 체포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국민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아마 경호처 직원들이 처음에는 저항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공수처 직원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를 할 것이고 네. 그런 또 신병 처리에 대해서 뭐 체포라든가 이런 시도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호처에서도 어느 정도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물리적 충돌이 없이 영장이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또 국민들이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얘기, 집행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참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입장을 냈죠.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 세건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개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당장 집행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고 아마도 지금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6일까지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응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차라리 어떤 서사 그러니까 이 여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버틸 수가 있는가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계속 수차례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 측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아니 대통령한테 너무 심하다 뭐 지지자들이 더 많이 결집을 하고 하면서 실랑이가 계속될 때는 공수처가 또 그런 어떤 서사를 싸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을 하기가 힘들어질 테고 하니까 그 전제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국가적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공론의 장으로 계속 나올 테고 또 민주당은 계속 아마도 뭐 이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성명을 발표할 테고 이 모든 문제는 그냥 정치적 공방에서 사실상 어디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 청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소장 다시 한번 보면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네. 윤 대통령이 총 돕기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통제 직접 지시한 상황을 이제 상당수 적시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좀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인데요. 당연히 3번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요건이 충족됐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의 이제 일부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상 충격적입니다. 뭐 총을 쏘서라도 뭐 문을 열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공소장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검사들이 상상해서 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객관적으로 뭐 메모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었던 뭐 증거들을 분석한 자료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내란 수괴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혐의 자체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오늘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죄명 자체가 내란 수괴죄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지금 현재 발부가 되었고 이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충돌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장 자체가 집행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계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수습을 나섰던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원장이 막 오른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한 마찬가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현직 대통령이 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뭐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그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금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 일단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한 국가 애도 기간인데 1월 4일까지죠.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한 것 자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얘기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좀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좀 의문을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지금 사실 굉장히 농축돼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을 출범하면서 사과의 말을 했거든요. 어제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근데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사실상 이 당이 이 의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이나 혹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한다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를 의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현이 오늘 대통령의 이 지금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돼서 저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상황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만 뭐 지금 드러났지 그 이후에 계속 재판 과정에서도 더 생생한 증언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지휘관들의 증언도 나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재판 전국으로 가고 재판 전국으로 가게 됐을 때의 그 계엄 상황이 그대로 다 드러났을 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당은 지금 굉장히 아직도 혼란이다. 당의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를 안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보면은 이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헌재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 서부지법 여기서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요. 아마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이 있을 때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해서 기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뭐 검찰청처럼 뭐 지방에 검찰청이 있어서 지방 검찰청에 관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수처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중앙지법에 기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은 뭐 해석상 관련 범죄로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에 보내야 되는 사건인데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을 생각을 해서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강제수사 단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법원과 앞으로 뭐 검찰청에 송치를 하거나 또는 기소를 할 때 어떤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는
문제는 사실상 크게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 청구가 돼서 발부된 것 이거 자체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했던 형식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의식을 한다면 네. 최소한 그런 논란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굳이 뭐 서부지법에 해서 이렇게 아니 그 야당의 어떤 비판,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비판을 받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도 여전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송정 기자 일단 공수처가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관심이 일단은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할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공수처 발표 있기 전에 취재한 결과로 보면요. 비슷한 기류이기는 합니다. 공조본에서는 일단은 영장 집행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 때문에 이제 집행 시점이라든가 검토는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이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6일까지가 유효 기간이다라면 그 6일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조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쪽과 소환 조사를 조율할 가능성, 이것도 배제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또 전문가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네. 오늘은 일단 당장 할지도 궁금하고 내일은 또 1월 1일 휴일입니다. 그럼 내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장희주 부위원장님. 그렇죠.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6일까지가 영장의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언제 가게 될지 또는 그 과정에서 경호처와 협의를 거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영장 집행을 우리가 이제 일반 피의자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피의자 측과 체포영장 집행 뭐 상황이나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냥 영장을 들고 가는 것이지 뭐 대통령 경호처와 일정을 미리 사전 조율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직 대통령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지금 사상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아마 경호처와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당장 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새해가 돼서 집행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부분이죠. 탄핵 심판이 먼저다. 아니다. 경찰 쪽에서는 공수처 중에서는 수사 먼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장인주 부위원장님, 그럼 이 두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대통령 집에서 파면된 이후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고 뭐 구속 수사를 네. 했다라는 논리를 세우시고 있지만 사실 이게 헌법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그 당시의 혐의는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개인 비리 혐의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소추가 되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강제 수사도 될 수 있고 소추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 이런 논리는 사실 크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수사대로 그리고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우선순위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 주셨는데 네.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방어권에 대한 어떤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또 이 현재 어떤 심리는 심리대로 받아라. 그게 양립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지금 탄핵 벌써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까지 들어갈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이 직무 정지되는 상황 속에서 내란죄에 본격적으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헌재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헌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헌재법 51조처럼 그래서 아마도 뭐 선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방어권 차원도 좀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1월 3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 안 하면 직접 관저 열겠다 이런 입장까지 냈군요.
라이브픽입니다. 전 국민이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스타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는 내년 초 예정이었던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 대전 공연을 연기하고 영화 보고타와 하얼빈 역시 일부 무대 인사를 취소했는데요. 연예인들은 SNS에 추모 메시지를 올리거나 콘서트와 행사를 취소하며 국가 애도 기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에서 태어난 개그우먼 박나래 씨 또한 제주항공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는데요. 유가족을 향한 온정의 손길,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안유성 명장은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200인분의 김밥을 싸들고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며 내일도 모레도 또 오고 봉사하겠다 전한 안유성 명장은 참사 유가족들에게 김밥을 건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애도의 손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현장 내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모여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항의 한 카페에 봉사자 및 유가족분들은 커피 드시길 바랍니다. 선결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 유가족과 봉사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자 커피 200잔을 선결제한 겁니다. 대한적십자사도 공항에 간이부스를 설치해 생수와 담요, 방한용품 등의 물품을 유족에게 제공하고 광주 남구와 전남 자원봉사센터, 무안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유가족과 현장 작업자에게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곳곳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담함을 느꼈을 제주항공 참사, 시민들의 온정이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